네, 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확산세는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70명 발생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1000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숫자가 이거 줄었다고 해서 크게 또 줄어들었다고 이게 폭을 좀 많이 크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수학 또는 산수를 때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예. 양성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분자, 즉 실제로 얼마만큼 확진했는지 네. 그 분모, 얼마만큼 검사가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검사가 진행된 숫자가 약 10만 명, 11만 명 건의 검사 건수에서 5, 6만 명 건수로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확진자 숫자는 1000명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양성률은 일시적으로 높아 보여서 3%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교정시설 등에서 다발적으로 네. 단체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꾸준히 증상이 없이 그냥 나 검사 한번 받아볼까라고 오시는 분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네. 그리고 1000명 내외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1200명에서 2000명대가 다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소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발생자가 360명 가까이가 되고요. 경기도가 237명, 인천이 60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잡히질 않고 있네요.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지속을 했는데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확산이 다 되어 있고요. 서울, 네. 경기 지역에.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찾아내는 데 있어서 환자군이 발생을 해서 환자의 연결고를 통해서 역학조사관 등에서 찾아내는 과정도 있지만 거의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26%, 27%, 28%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야지 했다고 나는 전혀 증상도 없고 네네.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죠. 따라서 지금은 검사 건수가 확산되는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것은 2000명, 3000명, 4000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만 그 정부의 지침,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통해서 확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나오는 이런 지침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좀 더 강화된 단계가 진행된다고 하면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500명에서 800명 내외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계절적 영향 등으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100명대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미 뭐 확산세 자체를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앞서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좀 선별 진료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 네.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양성률이 2%, 3%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라고 가정을 해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물론 불가능하지만 5천만 명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을 전부 다 검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50만 명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냥 수학적인 개념. 그럼 그 50만 명을 어디다 수용할까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그런 경우에는 예.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진행되는 그 유럽에서 진행되는 락다운, 모든 식당이나 모든 시설을 다 닫아야 되는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임시 선별진료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국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7,000건, 10,000건 이상을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서울시 한 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메시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검사를 더 많이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지만 이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되는 부분과 동시에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네. 또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 전부터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족된 지 일주일이 넘었죠. 예.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것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일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긴급 그다음에 신속 검사법으로 빨리 진행하자 하는데 그 검사법이 왜 타액 검사밖에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코 깊숙이 실제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위 양성 또는 위 음성 등 실질적으로 진료 현장에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물론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의료진과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취약군에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 4, 5주간 앞으로 서울 직전까지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당장 검사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병상 부족 문제를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전국적으로 좀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8일 전만 해도 서울 경기권 중증 환자 병상 1개 남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며칠 지난다면은 80여 개 남아 이런 예, 식으로 예. 나오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것과 현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 부족함의 그 입장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환 그 자체가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 한 분 또는 동일 집단 격리로 모시더라 하더라도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현재 중증 환자로 암 환자분, 심근경색, 뇌경색, 그 외에도 교통사고 등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중환자실 이용이 필요한 일반 중증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아닌. 그런 수요가 겨울철에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공간과 이게 실제로 같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의료진의 고심이 깊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심을 하고 또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통해서 있는데 투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중증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병원도 훌륭한 의료시설이지만 중증 환자를 관찰하거나 치료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따로 네. 바로 이송해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요양 환자를 위한 중증 전담 병원의 지정이 지금 3군데 정도 이번 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더 빠르게 진행되고 확보를 위해서 의료진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그 교정시설 집단 감염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감염 52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로 이감을 하는 경우도 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교정시설에서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교정시설을 들어가 보진 않았고요. 네네.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 관련돼서 쭉 한번 돌아서 봤습니다. 네. 봤더니 다른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1인 위주의 그런 교정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생겼고 최신식 시설의 아파트형, 밀집형, 즉 교정시설로서는 최적화돼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집단 발병이 가능한 네. 예전에 대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발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동일 집단 격리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주 유사한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정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일정 기간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셔야 되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즉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시설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직접적으로 이를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교정시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런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과의 접촉이 부적절해서 혹시라도 예. 그 교정시설 근무자분들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제 이송이 준비되고 있고 이송이 진행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거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그 교정실을 출퇴근하시는 직장으로 계시거나 또는 식료품을 대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확실한 그런 방역 지침을 하고 주기적 검사.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런 규칙들이 같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송되는 그 인근 주민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역 사회로의 좀 감염이 좀 새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송되는 확진자 400명이 움직이는데 의사가 3명이고 간호 인력만으로 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교정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중보건의와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가 보통 군 복무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또는 이제 교정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원래가 숫자가 적습니다. 원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송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어제 정은경 청장이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중증 환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교정시설의 관리에 준하는 것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게 예. 됩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네. 무증상이나 경증.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재소시설이 바로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 또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송하는 것은 우리가 응급구조사 선생님이나 119로 대표되는 그런 이송을 위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고생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서울 종로를 통과하는 7016번 지선버스 운전기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모두가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의 한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 시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동일 공간에 있을 경우 네. 감염될 가능성은 97%. 97%. 네, 두 분 다 마스크를 안 쓴 거죠. 근데 감염되시는데 본인은 모르고 마스크를 쓰셨고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30%가 넘습니다. 네. 근데 양쪽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즉 실제로 최근에 뭐 지하철이나 공공버스 오늘은 제가 자차로 왔는데 대부분 다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공공 이동시설에서 예. 대규모 발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정한 버스 번호도 나왔고 해서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이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예. 그 번호가 나온 것은 그 동일 시간대에 타셨던 분 중에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임시 선별진료소로 오셔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KF94를 지금 버스 운송 기사님들 또 지하철 운송 기사님들이나 모든 관련 공무원, KTX, 코레일 관리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따라서 거의 의료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준해서 규칙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음식증은 취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확진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타셨던 분이 실제로 승객분이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실제로 운송을 하셨던 분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이 취식 등을 통해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래서 같이 운송회사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그분과 접촉했던 가족분들이 빠르게 검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당장 그 버스를 타신 분들 중에 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단계 격상의 기준을 좀 충족을 한 셈이기 때문에 좀 격상에 대한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격상을 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가들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말인데요. 8월 말 9월 초에 질병관리청에서 그 승격 전이죠.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 이상. 예. 하루 확진자 50명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방역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물론 그는 승격 전이고 지금 많이 인원이 확보가 돼 있지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7%. 실제로 평균 확진자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내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3단계로 진행을 한다라는 게 너무 이제 지금 8일차, 9일차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회적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네. 지난 7, 8일 동안에 세부적 지침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시점에 대해서 바로 오늘 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서울 수도권 전국 2단계에서 5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10인 이상 금지였거든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 시점에서라도 빠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단계 격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백신 이야기일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선구매 계약에 성공을 한 백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저는 지난 10여 년간 성인 예방 접종을 중점적으로 많이 알리는 걸 했던 1차 의료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네. 가정의학과 의사라는 건 동네 병원 의사죠. 와서 예방접종 맞으십시오.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예방접종 임신부가 맞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아니어도 난 괜찮아라고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2009년, 2010년도에 H1N1 신종 풀을 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이도가 확 올라갔다가 그리고 10년 동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예.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예방접종에 대한 소통의 신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모델인 경우에는 현재의 그런 그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70%, 방법에 따라서 90%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독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과 개발 방식과 생산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한 번 만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반 냉장고 섭씨 2도에서 8도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예방접종을 몇 주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담보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왔죠. 그렇지만 보관하는 방식이 영하 70도, 영하 20도. 실질적으로 녹여서 사용한 후에 3일에서 5일 또는 3주 이내 사용되라는 제약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도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막 예방접종이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이 진행된 걸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대형 의료기관이나 냉동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냉동 수용 시설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 예방접종은 대한민국만의 실질적인 예방접종의 일정과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맞으십시오라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5, 6주 전에 있었던 소통의 부재로 아직까지도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한 연령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소통의 부재로 예방접종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었대라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발적 거부자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조건 지금 빨리 들어온다고 해서 자발적 접종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늦었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질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늦어지는 거는 안 될 거고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도입 과정과 계약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핑이라고 하는 언제 대한민국의 의료시설에 들어온지에 대한 일정이 좀 더 투명하게 나온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종류에 상관없이 믿고 따라서 맞으실 거라 네. 믿습니다.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뭐 안전성과도 실효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백신이 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좀 안전한 건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은 건지 또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이 이 변종 바이러스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선 남아공화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지난 9월입니다. 예, 9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놀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 변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확진자들의 염기 서열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네. 영국에서 확인된 저는 영국발 또는 뭐 일본발, 네, 싱가포르 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영국에서 확인된 또는 남아프리카에서 확인된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변이나 다른 변이를 막으면 순차적으로 확산을 늦출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처음 확인되는 변종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된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네. 물론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이고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에서 우리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염기 서열의 그게 단백질을 쪼개면 그 아민소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거든요. 염기 서열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고 특히 모더나 화이자의 mRNA 백신인 경우에는 6주나 8주 이내에 그 염기 서열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방식인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 대응이 좀 늦을 수 있지만 대변이가 아닌 왜냐하면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도 3, 40년 만에 대변이가 오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서 독감 예방 접종이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소변이에 있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방식도 현재 작은 변이의 발견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과 또 백신 이야기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